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이동에 몇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대류가 뭐, 이것은 대류로 굽는 것인가, 뭐, 복사로 굽는 것인가, 뭐 어떤 게 굽는 게 더 맛있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결국에는 뭐, 케바케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대류와 복사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크게 자세히 다루지도 않을 거야. 그냥 이제 대류 열전달 계수, 대표적인 대류 열전달 계수 값 이런 거 뭐 몇 개 주고, 뭐 그냥 계산하시오. 뭐 이런 정도만 다루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이걸로 막 석사 논문은 고사하고 뭐 박사 논문 쓰기도 어려워. 사실 이만큼 할 게 많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사의 에너지가 절대 온도, 죄송합니다. 절대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15도를 더한다고 했죠. 뭐 그렇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의 4승에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전열이 있습니다. 뭐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이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식에 t에 4승이 들어간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 개수인데, 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뭐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뭐 ds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골 아프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열 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냥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t의 4승,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표면 온도로 바꿔가지고 환산해가지고 이제 1차식으로 바꿔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이동의 시공간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초, 분, 시, 일, 주, 연, 월, 10년 뭐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재료의 아주 미세한 물성치, 그 다음에 열교, 부재, 건물 부위, 거리, 도시거리, 그 다음에 지구, 국가 스케일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열교 같은 경우는 힛 브릿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단열재 고정하는 어떤 그런 하스너가 저번에 얘기한 게 있죠. 하스너라는 거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건물 공구리를 치고 콘크리트를 치고 요새 외단열을 하잖아.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면은 뭐 본드로 붙이겠어, 얘를? 그죠? 얘를 본드로 붙이면 안 붙어 있겠죠. 얘를 이렇게 고정하는 철물이 있습니다. 얘를 떨어지지 말라고. 얘 뭡니까? 철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전도율이 높잖아. 금속이니까. 그럼 이제 단열로 실컷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열이 다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힙브릿지의 개념은 밀리미터 단위, 그 다음에 열 전달의 어떤 시간의 스케일이 뭐 초에서 분 정도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전열, 벽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스케일은 몇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몇 센티미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되는 전열은 이제 월에서 년 단위, 그 다음에 거리 스케일은 이제 미터 스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덕트, 이런 것들은 초 단위로 해서 미터 스케일, 그 다음에 실내 기류 같은 경우는 뭐 미터와 분 스케일 정도, 뭐 이렇게 된다.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두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전달의 기초식에서 프리의 열전도 기초식이 있습니다. 아주 뭐 유명한 식인데요. 이
이 람다는 열 전도율이고요. 재료의 고유한 물성치인 열 전도율 값을 나타내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금속이면 높고, 이 단열재나 뭐 공기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높아야 열 전도가 많이 되겠지. 에너지가 빨리 전달되겠죠. 낮으면 전달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단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열을 단절한다라고 해서 단열이라는 말을 쓰잖아. 이제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을수록 단열성이 높다. 작을수록 단열성이 높아. 그러니까 뭐 OX 이런 거 내겠죠.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물어보면 당연히 단열재는 열 전도율은 낮고 단열성은 높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금속은 당연히 열 전도율이 높고 단열성은 낮겠죠. 그렇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밀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단열 성능이 높은 것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벌집 모양이나 솜사탕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 솜사탕 어떤 이런 느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리털 파카죠. 파카라는 말 좀 촌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하여튼 구스 재밌네. 좀 유식한 말로 구스다운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구스다운. 구스다운. 어쨌든 이런 거 봐봐. 이거 뭡니까? 뭔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어떤 그 솜사탕 같은 그런 재질이잖아? 그 구스다운을 입어야 어떻게 됩니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죠. 체온을 안 뺏기지. 그 잠바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벌집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스티로폴 같은 거 보면, 뚝 잘라보면은, 동글동글동글동글한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꾹 누르면은 쫙 짭으로 들잖아. 짭으로 든다는 말은 중간에 공간이 많다는 말이죠.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르면은 그 공기층이 찌그러진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다? 밀도가 낮다라는 말입니다. 얘는 뭡니까? 밀도가 낮음이야. 그러니까 오리털 파카 구스다운 잠바에 물에 던져봐. 그럼 물에 안 들어가죠. 물에 푹 젖으면 들어가겠지. 근데 여러분들 탁 던지면은 그냥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 있다고. 근데 쇳덩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밀도 높은 거. 쇳덩이 이런 거 물에 툭 던지면 어떻게 해? 바로 가라앉죠. 밀도가 높은 재료일수록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열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밀도를 낮춰야 돼. 네. 단열성이 높다? 밀도가 낮다.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공기층이 많이 있어야 단열성이 높아집니다. 건축 재료의 열 물성 값입니다. 아까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상통되는 건데요. 이 밀도가 낮다는 말은 공기가 많이 들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구스다운 뭡니까? 구스다운 잠바 안에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안에는 이렇게 돼 있겠지. 오리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펄펄펄펄펄펄 날리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꽉 짜부를 시키면은 쪼그라들잖아. 그 짜부 시키기 전에는 뭡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낮고 아까 뭐 밀도가 낮으면 열 전도가 낮다라고 했죠. 열 전도율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 뭡니까? 공기가 열 전도율이 아주 낮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 공기가 많이 들었을 때 밀도도 낮고 열 전도율도 낮다라고 했잖아. 그건 뭡니까? 공기 자체가 열 전도율이 낮다는 말입니다. 공기가 대표적으로 아주 열 전도율이 낮은 재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단열을 할 때 뭐 공기층도 두고 하여튼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단열의 관건은 이제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공기층을 잘 두냐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공기층을 그냥 실제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어떤 공기층을 둬가지고 단열성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빡세기 같은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송송 뚫린 어떤 이런 자재를 가지고 중간에 있는 공기층을 둘 건지 아니면 뭐 스티로폴 같이 이렇게 요 안에 요 스티로폴 같은 재질로 안에 미세한 공기층을 둘 건지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 단열의 관건이란 뭐다? 공기층을 어떻게 적절히 잘 둘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뭐 수치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런 거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십시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열 전도율이 높은 재질로 가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겠구나. 요 정도는 이해해둘 필요가 있죠. 아주 낮다. 뭐 이걸 외우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교수님한테 가서 저기 뭐 612의 전용준 교수란 양반이 이런 거 외우지 말하던데요 라고 해봤자 그 교수님한테는 안 먹히겠죠. 이거는 나는 내 수업에서 이거 안 물어볼 테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고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 이거 외우라 하면 외워야 됩니다. 네. 이거는 내 수업에 국한된 거야. 내 수업에 외우지 말라는 말 내 수업에 국한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용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뭘로 설명했지? 소주 뚜껑으로 설명했죠? 소주 뚜껑에 꼬불꼬불꼬불 해서 소주 담가가지고 라이터불 붙이면은 끓어. 근데 냄비에 라이터불 하나 갖고 라면 끓일 수 있는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 열 용량이 얘는 크고 얘는 작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물이 들어도 얘는 열 용량이 작고 얘는 열 용량이 커. 여기에서 열 용량은 뭐가 차지합니까? 질량이 차지하는 거지. 질량. 그죠? 그렇다. 그 여기서는 열 용량이 이제 최적이라는 이제 저걸로 돼 있는데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용적 비열이라고 해가지고 CP C로라고 돼 있는데 용적 비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적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의 열 전달 기초식입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인데요. 사실 뉴턴이라는 이 형님께서 참 별의별 짓을 다 했죠. 뭐 운동 3법칙에다가 뭐 그다음에 뭐 달의 뭐 금성의 뭐 어쩌고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했어. 근데 뉴턴의 냉각 법칙도 아주 유명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대류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류를 가지고 막 뭐 머리 싸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식이 이렇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대류 열전달 계수에다가 이제 이 고체 표면과 유체의 온도를 뺀 값을 곱하면 이 열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율을 말하는데 이 대류 열 전달율은 유체의 종류, 유속, 온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대류 열 전달율을 구하는 게 구하는 게 박사 논문거리다. 네, 박사 논문거리야.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거의 대부분 없어. 나중에 나오는 유리게스라는 식 정도만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유체의 종류, 유속, 온도 조건 등이 있다 했죠. 유체의 종류는 당연히 뭐 우리가 일반적인 물과 뭐 알코올 당연히 다르겠지. 물은 조금 더 점성이 낮고요. 알코올은 점성이 좀 낮아. 그 점성이 좀 낮아. 물은 좀 높고 알코올은 좀 낮아. 그러면 극단적으로 뭐 꿀 같은 경우 점성이 엄청 높죠. 끈적끈적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좀 미끌미끌하죠. 점성이 낮단 말이야. 점성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점성
그 다음에 뭐 밀도 이런 거의 차이도 있고요.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유속에 따라 다릅니다. 유속이 빠르면 대류 열 전달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져. 높아져. 유속이 낮으면 대류 열 전달률이 일반적으로 낮아져.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했죠. 목욕탕에서 아저씨들이 어허 이러면서 막 물 젓는 거 이거는 대류 열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바람을 후 불으면, 이 손에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바람 후 불면은 시원해지죠. 겁나 시원해지죠. 그럼 뭡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대류 열 전달률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열 전달 기초식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대류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여기 보면은 이제 대류 열 전달 개수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그냥 이렇게 표로 정리돼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파 이거 어떻게 구하지? 뭐 깜깜할 때 이렇게 표로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무언가 있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시 천장 또는 냉방 바닥 표면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직벽 표면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파 값이 4, 4.8. 그러니까 델타 세타는 이제 표면과 유체의 온도 차죠. 5도와 10도일 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때 뭐 그 C는 이제 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그 알파 값, 대류 열전달 계수가 4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거, 또 이때는 4.8와트 퍼 제곱미터.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표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뭡니까, 여기 보면은, 대류 열전달 계수가 지금, 난방시의 천장에서는 조금 높고요. 냉방시 바닥에서는 조금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고, 어떤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되겠죠. 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기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요쪽으로 요쪽으로 아무래도 열전달 계수가 조금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열전달 계수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냉방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열전달 계수가 조금 높고요. 요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조금 낮은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는 건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뭐 계산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표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대류가 아니라 강제 대류, 그러니까 유체를 여러분들이 강제로 이제 이송시킬 때, 그럴 때 대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열 전달률은 유리게스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식입니다. 설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유명한 식인데, 유리게스의 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게스의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열 전달률이 계산돼 나옵니다. 이건 경험식이고요. 경험식이고, 유속이 5m/s 이하일 때 5.8 더하기 3.9 곱하기 여기다 유속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속이 10m/s다. 1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유속이 5보다 작을 때니까 3m/s다. 그러면 3을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m/s다. 요 식에 넣으면 되겠죠. 7.1 곱하기 V의 0.78승에다가 10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요 열전단율이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보통 면이 있고 조밀한 면이 있는데요. 좀 약간 밀도가 좀 조밀한 면 같은 경우는 아래식을 쓰고, 약간 밀도가 조금 좀 평평한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식을 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거는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줄 거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복사에 대한 열 전달 기초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의 4승이라고 했죠. T의 4승. T의 4승이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요 뭐 식 같은 거는 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복사전열 기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t의 4승으로 계산한다 했는데 t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t의 4승까지 계산하기는 좀 힘드니까 환산된 표면 온도에다가 복사 열 전달률을 곱하는데 환산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공층에서 열 전달률인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 전달률인데 나중에 이제 통합 열 전달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열 관률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관류값 자, 통합 열 전달률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제 집이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실내 실외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단열이고 여기도 공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겁나 더운 여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열이 들어가죠. 단열층을 통과하겠지. 아이고. 단열층을 통과하겠죠. 그 다음 실내로 들어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공기에서 벽체 표면에까지 갈 때는 뭡니까? 대류죠, 대류. 그 다음에 벽체 이쪽 표면에서 바깥 표면에서 안 표면까지 오는 건 뭡니까? 전도겠죠. 그 다음에 요 벽체 안 표면에서 실내까지 오는 거는 대류입니다. 그렇죠. 대류, 전도, 대류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정만 거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이 벽체 같은 경우는 단열이 있고요. 단열도 뭐 한 두세 개 있고, 단열. 예를 들어 단열이 하나만 있다 치자고. 단열, 그 다음에 벽체, 단열 있잖아. 단열이 있어. 그럼 이 전도 안에도 지금 세 개가 들어있어. 세 개의 전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요 작은 과정들을 하나로 통틀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지표로 계산해야 우리가 좀 계산이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대류 하나 계산하고 전도 일일이 요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 또 대류로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로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 열의 과정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지죠.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열 관류라는 어떤 요 과정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 관류에서 지금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은 벽체 각 부위에서 전열 상황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고 장시간 경과하면 안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는 이제 정상, 비정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정상은 뭐야? 정상은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멀쩡하게 생긴 게 정상이고 비정상은 못생기고 안 똑똑하고 좀 약간 삐꾸처럼 생긴 게 비정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학문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겠지.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으면 비정상이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면 정상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저번에 수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 지금 한 게 있죠. 수위 차이가 이렇게 나는 데가 있고 여기가 뚫렸어. 여기 뚫렸어. 수위가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수위가 나는 데가 있고 여기 뻥 뚫려.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솔솔솔솔솔솔 가서 얘는 점점 내려오고 얘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점점 내려오고 점점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는 비정상이라 하고요. 두 개의 수위가 딱 맞아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수위가 맞아지면 뭡니까? 이동이 없겠지 당연히. 여기서 얘는 계속 올라가고 얘는 계속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잖아. 딱 수위가 맞아지면 딱 멈춥니다. 멈춰져서 변화가 없는 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거, 이때 정상 상태입니다.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거. 우리가 수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는 그 과정은 비정상이에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거. 딱 평형을 이뤄서 멈췄을 때 이때가 정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